하신 다음에 나중에 종합 토론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 관계상 저는 멘트를 하지 않고 교통 정리만 해드리는 걸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중에 몇 분이 좀 시간이 또 다른데 강의가 아직 안 끝나셔서 강의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게 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사랑의 열매 홍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서 그 배지를 나눠드렸는데 그걸 좀 부착하시고 우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 발표는 명지대의 신일 교수님 AI 딥페이크 및 아짜 땀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주제 발표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가셔도 아니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 신유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정치외교학과가 아니고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지학부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바뀌었어요. 정치외교학과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정치외교학 전공이다. 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도 다 정치외교학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강의 끝나고 오늘 제가 원래 한 학기 3과목씩 가르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와 정치이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지만 예를 들면은 UFO를 봤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UFO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각적으로 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람한테 주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딥페이크라든지 그러니까 AI를 통한 소위 말하는 조작된 동영상 혹은 조작된 사진 이러한 것들이 주는 파장은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때 이미 조작된 사진이 드러난 바가 있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주아리는 가짜 사진 이게 지난 미국 대선 때 등장했어. 반대쪽도 있습니다. 뭐냐면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가 중국 공산당 깃발 앞에서 연설하는 거 이것도 딥페이크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막 난무했던 것이 미국의 지난번 대선인데 실제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거는 그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사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된 동영상, 조작된 사진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투표장 가면 몇 명 찍어야 되는지 다 아시죠? 네? 이게 최소한 다 5명 찍고 이 교육감까지 합하면 6명이고 재보궐선거하면 7명까지 찍어요. 그럼 여기 이 정도 되는 숫자의 후보자들 계산해보면 사실은 가장 후보자 숫자가 많은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지방선거 후보자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그 속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조작된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예를 들면 동영상의 조작이라는 이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워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유튜브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만 이 유튜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커질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시사 선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그러니까 자꾸 이 게이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사람이 요만큼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 해가지고 이 자극을 자꾸 올리다 또 그래야지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제가 볼 때는 꼭 조작된 영상이라든지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유튜브에 의한 가짜뉴스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유튜브의 특성, 이 자꾸 시사 정정성이 이 소위 말하는 그 자극적인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의 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선전선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양극화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뭐 누가 그랬죠?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이 진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그럼 진보 측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안 주고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보수 쪽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현상을 파고들어서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이게 게이트키핑 기능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우정국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뭐 엄청난 수의 유튜버를 거느린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자가 없습니다. 제일 큰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대다수는 기자가 있는 경우도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데 기자는 진짜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크로스 체킹 기능이 전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로스 체킹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 크로스 체킹과 게이트 키핑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걸러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사실은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상당히 유튜브가 갖는 어떤 한계성이 있는데 문제는 진영에 따라서 그 유튜브를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신뢰하는 성향이 발생하는 것.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속한 얘기로 법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한 그냥 가짜뉴스, 가짜 동영상 이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법으로도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제재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빈틈이 많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플라톤이 뭐 필로소퍼 킹, 이 철인 정치, 이상국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법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좀 완벽한 사람이 이거를 하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로소퍼 킹을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사실 법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짜뉴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이제 페이크 소위 말해서 가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미비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언제 정도 이러한 법적인 그 차원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 이거 어떻게 근절할 거를 공유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짜뉴스 근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가짜뉴스를 근절하기가 쉽냐. 우리가 예를 들면 디페이크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막 뒤져보면 이게 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가짜뉴스 같은 게 이게 판별이 되느냐. 저는 특히 정치적 사안에서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사안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언론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치인은 가짜뉴스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이런 문제가 정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의혹을 보도한 측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측이 권력의 다수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는 관계라면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오늘이 4월 28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7월 1일일 거예요. 7월 1일부터 소위 말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게 뭐지? 정부가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칼럼이나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그 가짜뉴스 근절법이라든지 지금 자꾸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이게 뭐 그 사람을 형사적으로 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완전히 이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권력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어떤 언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쪽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야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이걸 걸어버리면 여러분 정보통신망법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게 지금 여러분 신문은 괜찮겠지. 천만에 요새 신문도 다 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딱 걸어버리면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아마 최대 액수가 10억일 겁니다. 10억 정도 걸어버리면 그 언론사하고 기자가 받는 데미지는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뭐 5, 6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죠? 이미 한 기자는 완전히 금전적으로 좀 딱 망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라는 것은 근절돼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근절돼야죠. 지금 솔직한 얘기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 제 관련해서도 뭐 이런 거 사실 틀린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예 저는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가짜뉴스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자들이 의혹 보도를 하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혹 보도를 못하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정치, 사회학 기능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감시견, 마치도 감시견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위축돼 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부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선 더군다나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래서 이 시달리느니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과연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바른언론 언론 시민행동이나 트루스 가디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저는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일단 어떤 보도가 있을 때 이것의 가짜뉴스 여부를 좀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또 언론이 받음으로써 실제로 언론이 받을 수 있는 데미지를 좀 덜어주는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그건데 근절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지금 7월 1일부터가 시행이 되는 정보통신망법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고요. 지금 법 왜곡죄 그걸로 제일 사실 좀 신경 많이 쓰는 집단은 경찰 집단입니다. 100% 검열률이 높거든요. 네? 이게 그 무한 루프처럼 무한으로 법 왜곡죄를 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부작용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예측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많은 언론이나 많은 이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라는 거 웬만한 거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마땅히 근절하되 사실 이 어떤 면에 있어서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막아지는 현상은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균형점을 잘 찾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인철 변호사 보고에 대해서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충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좀 보충해서 발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선거 딥페이크 규제인데 좀 너무 넓게 보면 가짜 뉴스고 좀 좁게 보면 딥페이크까지의 문제죠. 원래 이제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 나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도 영국에서 브렉시트 때 그리고 바로 그 같은 2016년도 겨울에 미국 대선 있을 때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런 뭐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온 얘기가 기자 레거시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짜 뉴스 얘기가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게 좀 범위가 넓혀서 뭐 유튜브의 문제점 이런 거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가짜 뉴스 문제의 시발점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다라는 것이 출발했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딥페이크가 좀 논란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으로서 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뭐 인물의 뭐 영상이라든가 뭐 음성 같은 걸 이렇게 합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허위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 주로 이제 성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 같은데 이제 돈을 나올 뭐 경제뉴스 이런 데 있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저희가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 비슷한 딥페이크 그때 문제가 논란이 입법되고 첫 세미나 하는 거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법이 딥페이크 관련된 법이 이제 공시성법에 들어가기 2023년 12월 28일이었고 202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4년 1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오픈AI에서 그 텍스트를 바로 영상으로 바뀌고 있는 텍스트 비디오 하는 그 소라라는 그 앱이 출시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2년 지나서 올해 초에 아마 서비스를 접었는데 그게 앱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그 영상을 만들기 쉬워졌고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와도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그래서 2023년 12월 28일 날 공익성법 개정안에 지금 발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법률 용어로서 딥페이크라는 것이 거기 공익성법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의 부분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고 그냥 합성 영상으로서 어떤 성범죄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정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딥페이크의 개념정의라는 것이 없는데 2024년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면은 합성 영상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 들어가서 아마 이게 꼭 딥페이크랑 유사한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개념화된 용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사용 사례를 몇 가지 여기 적어봤는데요. 기사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세 가지 기사들은 이제 2025년도 기사인데요. 처음에 이제 4월 15일달 올해 그 대선 그때가 이제 그 21대 대선이 있었죠. 25년도에 대선이 있던 그 시기니까 첫 번째 기사가 이제 대선 예비 후보 대책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고발하는 사건이었고 5월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고발한 사건이 아마 중앙선관위가 처음 고발,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처음 고발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영상물에다가 합성해가지고 후보자를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영상물을 만들었던 것이 이 딥페이크 처벌법의 첫 번째 고발 사례예요. 12월 달에 안동시 선관위가 이제 그 AI 제작 표시 아니한 영상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아마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 대선 국면에서 고발도 이루어지고 처음 아마 이것이 적용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올해 거를 보면요. 올해 이제 지선이 있으니까 지선을 앞두고 2020년 2월 달에 울산 선관위에서 그 외국 시사 주간지가 뭐 유명인사를 선정했다는 기사를 이제 그 딥페이크로 섞어가지고 만든 영상을 고발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최근에 3월달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예비 후보 온 것 같은데 선거 예비 후보 온 것 같은데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만든 지적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거와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작된 정보를 내세우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왕왕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거 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사용 규제는 공직선거법 82조의 8에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인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는 아예 그냥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런 그 합성 영상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1항이고요. 2항의 경우에는 영상을, 이거는 이제 기간을 가리지 않고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것이 AI로 제작한 영상이라는 걸 표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표시 방법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있는데 이 2항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이제 1항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들어가 있고, 또 그 1항을 위반한 경우는 부정선거운동죄까지도 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이 요 항목이고요. 이게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 이게 개념 자체가 어떤 그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합성해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에 따라가지고 이 기사 삭제라든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공직선거관리법에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 있고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보 자체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 관련해가지고 또 그 영상 사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아무튼 그 딥페이크 규제는 그렇고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그 영상 자체를 제재하는 그런 규정. 그 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인 형사처벌에서 민사배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민형사 문제겠고요. 아까 발제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어떤 그 배제 규정으로서 민사 배상을 이제 가중하는 그런 규정이 작년 말부터 해서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올해 1월 달에 됐죠. 원래 이게 이제 언론중재법에 그리고 넣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넣고 양쪽에 넣는 것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입법을 시도가 있었는데, 언론중재법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언론계 굉장히 강한 반발이 비쳐가지고 소환을 못했고 정보통신망법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제 영상으로 다 공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규정 자체가 이게 뭐 되게 오래됐죠. 이걸 뭐 입법하겠다는 것이 오래됐는데,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불명확성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단순히 어떤 명예훼손 이런 결과적인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도 뭐 사실 오인 뭐 일부 허위해가지고 그냥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위헌 논란이 사실 입법 당시부터 몇 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징벌적 배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과잉 이제 징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도 아마 위헌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실효성 부분은 이거 이제 선고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토론 내용이 이제 선고 관련 딥페이크 규제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앞에서 본 형사처벌,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뭐 민형사 배상 이런 거 외에 선거 국면에서 당장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 심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방송 심의가 있고요, 선거 방송 심의가 있고, 기사 심의가 있고, 인터넷 보도 심의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각각 기관이 다릅니다. 모두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선거 방송 심의는 방심위에서 다루고, 기사 심의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중앙선거관리에서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잠깐 써놨지만은 이게 이제 선거고 기간 동안에만 운영되는 의원회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경과를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물론 뭐 정정보도 반론보도 같은 거가 이제 주로 하라고 하는 주된 핵심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적 정정보도 반론보다는 시간도 걸리고 선거 국면 선거 기간이 되게 짧은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실효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이제 권고라든가 주의 정도를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시려면 각각 방송심의 이런 선거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백서를 발간합니다. 매 선거 이후에 그걸 보시면 징계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권고라든가 그 의견 제시 뭐 이런 등이고, 제일 강한 게 뭐냐면은 그 방송심의가 제일 강한 게, 왜냐면 이게 방송법 100조에 보면은 선거방송심의와 관련해가지고 제재조항이 이제 그 방송법 100조를 원형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 정정할 수 있고, 제작자를 징계할 수도 있고, 제작자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제재죠. 그리고 이 제재를 받으면 그 방송 평가할 때 평점에서 평가를 깎이게
시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 제어가는데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뭐 이렇게 시행한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 국면에서 어떤 기사나 보도나 방송에 대한 심의라는 것은 굉장히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형사나 민사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 이미 끝난 이후에 어떤 그런 민영사로 다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적인 어떤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 모색을 간단히 말씀드리군요.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의 이제 가짜뉴스 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두 가지 제도, 선거제도와 언론제도와 두 가지 제도가 마주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지점에서의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거국면의 가짜뉴스라는 것은 두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와 언론제도가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촉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 방법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선거 국면 관련된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 문제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생기고 어떤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선거를 통한 이득을 얻으려는 문제는 어떤 혼란된 선거 정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좀 개선돼야 되는 근본적 문제의 그 핵심에는 원점에는 이제 근거에는 정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선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도상으로 좀 많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양자가 부딪히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에 있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 논란이 2016년도에 처음 얘기 나왔다는 대상이 사실은 유튜브가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였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10여 년이 흐른 동안 계속해서 같은 문제들은 얘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의 그 영향력이 아까 유튜브 발전의 유튜브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넘어가기 때문에 광의의 어떤 언론 영역에서 이분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터러시를 개선한다든가 팩트체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 지형 자체가 좀 어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전의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기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건 작가가 합니다. 기자가 하지 않고요. 그거는 레거시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뉴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도 사실 작가실이 있어가지고 작가가 먼저 이끌어 짜고 물론 탐사보도 같은 경우는 더 정도가 좀 심하지만 요즘 뭐 작가가 직접 취재도 하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미디어의 지형 자체가 어떤 그 제작 프로세스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언론 자체에서 어떤 그 저널린 측면에서의 어떤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좀 어떤 제도적인 측면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서가 원래는 세션 2 부분에 먼저 해야 되는데 세션 3가 이거를 먼저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표를 하는 순서를 보냈습니다. 먼저 한수 법무법인 광장 법무부에서 기업금융시장을 키우는 가짜 경제 정보와 기업의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원고하고 또 앞에 나가셔서 해도 됩니다. 이거 들어오는 겁니까? 네, 앞에 나가셔서. 오늘 저는 가짜 경제 정보가 기업 가치와 시장 심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기업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거의 정보는 나쁘다 라는 수준에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정보가 사실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시장이 먼저 반영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제 손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짜 경제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나 온라인상의 혼란이 아니라 시장 질서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풍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풍문이 제한된 투자자 집단 안에서 돌았다면 지금은 SNS,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 채팅
기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훨씬 빠르고 넓게 퍼집니다. 게다가 요즘 허위 정보는 단순히 자극적인 문구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공식 발표처럼 보이거나 그럴듯한 사업 정보처럼 포장되거나 정책 수혜나 정치적 연관성과 결합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사실인가를 충분히 따져보기 전에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투자자는 뒤늦게 추종 매매에 나서고 그 다음에야 정정이나 해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이 훼손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입으며 시장 전체를 보면 가격 형성성이 왜곡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짜 경제 정보의 본질을 거짓말 그 자체보다 그 거짓이 가격과 신뢰에 먼저 반영되는 구조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를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제 인슐린은 무료다, 프리라는 어떤 허위 게시물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매우 강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가격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마치 회사의 공식 발표처럼 보였습니다. 가짜 계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일라이 릴리는 서둘러 정정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거의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도 시장과 소비자는 그것을 먼저 기업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로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에 필요한 것은 그건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라고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장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오늘 말씀드릴 기업 대응 원칙 가운데 첫째 속도의 중요성, 공식 채널의 중요성, 셋째 플랫폼 리스크의 현실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이때 약 한 20조 정도가 시장 가치가 폭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2차 전지, 로봇 같은 분야는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이 신사업을 검토하고 사업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키워드가 실제 사업 추진이나 수익 창출 가능성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강하게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독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105개 상장회사가 AI, 2차 전지, 로봇 관련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했고 그중 2차 전지 관련이 54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점검 결과를 보면 신규 사업을 추구한 회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사업 진행이 없거나 매우 미미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86개사 중 21개사, 약 31%는 사업 추진 실직이 전혀 없었고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회사는 8개사, 9.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행식을 띠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 정보가 시장의 기대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한다면 그 역시 넓은 의미에서 가짜 경제정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기업이 법적으로 틀림을 하지 않았다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뒷받침할 실체가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012년 대선 테마주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당시 2012년도 당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의 사례입니다. 2011년 말부터 주가가 급등했고요. 테마주라고 해서 약 1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제가 특별조사 반장으로서 조사를 했던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일부 기업들은 특정 대선 후보와 실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인맥 같은 느슨한 연결고리 때문에 시장에서 이른바 정치 테마주를 묶였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기업은 그 당시 120여 개의 테마주 관련 대표들하고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만 우리는 특정 후보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소가 이를 조회 공시 대상을 보지 않아 신속한 공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그 당시 제도적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즉 기업이 허위 연관성을 부인하고 싶어도 즉시에 공식적으로 시장 전체에 알릴 통로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2015년부터 자율 해명 공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공격은 어느 정도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기업이 허위 정보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사실 누구님을 밝히고 싶을 때 그 통로가 충분히 명확한가? 또 그렇게 해명했다가 나중에 사후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는 충분한가? 저는 이 점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사례는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위 정보는 기업의 공식 발표나 유력한 정보처럼 보일수록 파급력이 커집니다. 둘째, 시장은 사실 확인보다 먼저 반응하고 정정은 대체로 뒤늦게 따라옵니다. 셋째, 한번 훼손된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는 단순한 정정만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짜 경제 정보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형성과 시장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응도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위기 관리와 공시, 내부 통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의 대응 원칙을 5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속성입니다. 허위 정보 확산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첫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시장은 침묵 자체를 사실상 인정이나 방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본부팀, 홍보팀, IR팀, 준보팀, 경영진이 각자 다른 말을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집니다. 사실관계는 하나이고 메시지도 하나여야 합니다. 셋째는 공식 채널 우선입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공식 입장문 같은 검증 가능한 수단을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SNS 대응은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중점은 어디까지나 공식 채널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점검 보존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기업이 포렌식 전문가를 내부에 두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초동 조치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된 게시물의 URL, 계정명, 게시 시각, 전체 화면을 즉시 캡처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원문이 지워지기 전에 PDF나 이미지 파일로 남겨두어야 하고 댓글 수, 공유 수, 재게시 경로, 관련 기사나 영상 링크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언제 인지했는지, 언제 보고했는지, 언제 대응을 결정했는지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커지면 그때 외부 법률 자문이나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핵심은 모든 사건에 전문가를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느냐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전 준비입니다. 가짜 경제 정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준비된 대응 체계입니다. 공식 책임자나 IR 책임자, 홍보, 법무, 준법, 정보보안부서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협업할지가 내부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선언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잘해보겠다, AI를 활용하겠다 하는 수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장 회사의 초기 해명권을 보도 분명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관설이나 사실 무근 풍문에 대해 기업이 초기에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 아래 신속한 해명에 대해서는 절차적 보호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플랫폼 운영업자의 자료 보관 및 협조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책임이라는 것은 상장 기업이 모든 온라인 흔적을 수집하는 뜻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X, 텔레그램, 포털, 커뮤니 같은 플랫폼 운영업자가 게시 시각, 수정, 삭제 이력이랑 계정 식별 정보, 확산 경로 같은 최소한의 로그를 일정 기간 보존하고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허위 정보 유포와 이상 거래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감독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허위 정보가 단순히 유포로 끝나지 않고 선행 매매, 추종 매매, 유도, 고점 매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 흐름과 거래 흐름을 함께 보는 검사나 조사의 감독 체계가 중요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 통제안에 허위 정보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회계와 자금만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 자체도 기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경제정보의 위험은 단지 거짓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이 시장에서 먼저 믿어지고 가격에 반영되며 기업의 신뢰를 먼저 무너뜨리는 점에 본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메시지를 일관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식 채널을 우선 활용해야 하고 초동 단계의 정보 보존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초기 해명권의 실효성, 플랫폼 운영업자의 자료 보관 책임, 허위 정보와 이상거래의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허위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장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그 총괄 홍보를 담당했던 박영호 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카카오의 홍보기사였고 배달의 민족의 홍보기사였고 애니팡의 홍보기사였고 제가 지금 자문하는 회사만 해도 33군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현장에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네,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문제는 아까 여기 지금 제 그 텔레그램에도 있는데요. 그 기업 그 주가 정보 이렇게 올리는 밤에 한 4만 명, 5만 명씩 모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통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속도가 문제구나. 아까 그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체크 안 합니다. 저는 AI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제가 컬럼을 한 7개 매체 쓰고 있는데 내 글을 반박해봅니다. 그럼 증거, 근거, 논거에 의해서 내 글을 한번 반박해봐. 그럼 얘가 쫙 합니다. 이거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고 쫙 체크해줍니다. 그거를 수차례 거친 다음에 저는 제 컬럼을 출고를 합니다. 참 정말 이 진실 여부보다는 어디를 탁 건드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탁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리딩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정부는 진짜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사지 다 알고 있다잖아요. 네, 쿠팡도 다 갖고 가고 그래서 박영호는 250 씻는구나 여기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러시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날라오고 말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입이라는 말, 가짜뉴스라는 말을 보면 참 재밌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인 듯 보이나 가짜인 듯. 그거 보면 진짜 같은 거죠. 형식을 갖춰서 아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지 표신하게 안 한다는 거죠. 점점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마디 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텔레그램 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신고를 하고 제가 기사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계정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 계정에 들어가서 너 아직도 안 걸렸니? 그랬더니 욕을 확 하고 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경찰서에 6개월, 8개월이 돼도 그 계정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 진짜 그 계정도 다 신고했는데 그대로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찰 속도는 더 느립니다. 안 봅니다. 그것도 기사화까지 됐는데도 뭐라 그러니까 대포 통장 갖고 돈 찾는 사람 하나 잡았지 하나도 못 찾고 조롱하면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형식입니다. 그리고 참 보면은 그 기대 수익감이나 이거 하면 돈 번다 이런 것들에 다 모여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텔레그램이라는 예를 들면 텔레그램 미팅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만 명씩 모였는데도 그거 단속을 못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단속을 못한다는 거고요. 참 스토리도 또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입이라는 거죠. 진짜인 듯 보이나 가짜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레가시 미디어도 얘기를 했는데 가짜뉴스를 이렇게 레가시 미디어에서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기 카카오의 홍보 부사장하는 저분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아니라고 막 해명을 해도 자극적인 뉴스는 막 순간적으로 확 냅니다. 아닙니다 해도 해명 기사는 안 내줍니다. 기사 지워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레가시 미디어 구조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제가 위기 대응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법무법인에 계신데 지금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수많은 법무법인들하고 일하면서 대응하지 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대들지 마라. 검찰한테 대들지 마라. 걔네들 자극하면 더 두드려 맞는다. 심지어 해명 기사가 나가니까 출근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기업 홍보하기 너무 힘들다. 검찰하고 관련된 사안이나 공감하고 관련된 사안은요 이게 해명 기사 내면은 부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 그 그룹 내에서도 없앴습니다. 롯데 뭐뭐뭐라는 회사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짜갖고 하려고 해도 법무법에서 막습니다. 검찰 자극하지 마. 자극하면 은혜는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악의 이렇게 후렁텅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파도입니다. 파도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방구도 말하지 말라고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핑창 속에 빠져갖고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AI 기업 중에 그 빅테크한테 납품하는 회사는 리벨리온, 퓨리오사, 파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놨습니다. 근데도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8만 원입니다. 8,0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참 그런 걸 보면 왜 우리나라는 잘못된 뉴스가 나와도 대응하면 찍히고 출국금지 당하고 죽을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대응을 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30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30분 안에 결정하고 3시간 안에 실행해서 공식적인 채널로 다 알려라. 그리고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컨센서스 이뤄서 똑같이 응대해라. 그걸로다가 넘어간 적도 많습니다. 근데도요, 우리나라 사정기관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요, 제가 자문하는 회사의 사장님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와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그런 사정기관하고 딱 맞물려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해명 자체가 배드는 거다라는 인식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자극하지 마.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저희 홍보 기자도 하고 홍보도 한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레가시 미디어에서 잘못
기사 내고 또 하나는 진짜 뉴스도 냅니다. 그래놓고 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아시죠? 계정 사라. 하나에 1,2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은행은 이 기사 빼줬으니까 5천만 원 내라. 이런 게 부식이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가짜 뉴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뉴스 내갖고 그렇게 돈 달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저걸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제 후배가 이제 중앙일보에 있다가 어느 기업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자기는 제대로 된 매체에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하게 와서 대학생같이 가방 메고 와서 그러더래요. 잘못된 기사니까 법무팀하고도 얘기해서 이거 잘못된 기사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기주사에서 그러더래요. 너 언론사랑 싸우라고 너 뽑은 거 아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것들에 이런 문화가 생겼나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기업을 자문하고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법무법인에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것도 저는 진짜 자극하지 마라 이 말도 그렇고요. 진짜 공식적인 채널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그거 나가는 순간 그래? 했어? 해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앙심 품는 거 아마 우리 카카오에 우리 임원기 부사장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해명을 대든다라고 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교과서처럼 정말 컨센서스 이루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계한 다음에 30분 안에 결정하고 3시간 안에 실행해서 자기네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들을 계속 체계화한다면 저는 이런 잘못된 정보에서 기업이 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간단하게 말하면 교과서 만들어라. 각하게 30분 안에 결정해라. 그리고 3시간 안에 각하게 해명해라. 그 원칙을 갖고 이 대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픈 현실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담당자들 제 말 들으면 아마 고개 끄덕이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IR 담당자들 막 보면은요 배달들도 떱니다. 가서 오늘 그 법률 방송인가 거기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가짜뉴스도 중요하지만 진짜뉴스도 그렇고 가짜뉴스도 그렇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업 현실로 보면은 정말 힘든 부분이 많다. 이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30분 안에 결정하고 3시간 안에 확산시켜서 공식적인 채널로 자기 할 말을 미리 해놔야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때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하기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영모 대표가 원래 이제 관점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시각 어떤 각도로 사물이나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고 하는 관점 디자인이라고 책도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사실 일부러 바쁜데 모신 게 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 잘하는데 본인 사업도 하면서 이 컨설팅을 여러 군데 해주고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셨는데 아마 저도 못 들었던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언론에 한 40여 년간 있던 당사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본 사람 여기까지 놓고 법무부 보기. 아까 말씀하신 파도는 광장에 한 게 아니고 김회장에서 했습니다. 그만 네. 광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자체도 주제 발표와 패널 사이에 묘한 이 대립관계가 있어서 좀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 오늘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 거의 민생 또 이 노약자라든가 특히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날로 아주 극명해지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이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주제 발표하실 분은 경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오랫동안 해오신 신무성 경찰청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통합대응단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신무성님을 모시고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실태와 대책이라는 그런 제2세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가서 하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놓고 나가시면 돼요. 용모했던 경찰관이 있어요.
네, 이름이 너무 길었는데 저희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업의 통합대응단이라고 지난 9월 말에 저희가 결성이 됐고요.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발표 중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찰이 그간에 많이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고요. 잘못한 거를 한번 벌충을 해보려고 그러면 정부 전체가 나서서 저희한테 숙제도 주고 힘도 실어준 기구가 저희 통합대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여기에 왜 초청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통합대응단에서 하고 있는 주된 활동이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2021년도부터 조금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나름의 이제 인정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이 하던 업무를 모조리 다 인수하고 더 확대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서다 보니 제가 그 5년간 서울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을 담당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몇 면이 다 자기 그 어떤 사회적인 또는 자기 경력에서 일가를 이루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또 기관과 단체와 또 회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게 될 이 사안은 AI나 선거나 여러 가지 딥페이크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성원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눈앞에 닥친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한번 들으시고 괜찮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속한 조직에, 내가 속한 기관 회사에 구성원들이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저거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무 때나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디라도 쫓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강의를 안 주셔도 됩니다. 설명도 드리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워낙 저명하신 분들 모이시는 자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나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피싱입니다. 그냥 피싱이라고 하면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속인다는 개념을 정말 고도화한 녀석들이 피싱 조직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범행하는지를 오늘 이제 주로 보여드리게 될 건데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범행의 특징들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싱범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나리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개인이 어떤 언변이 너무 좋아서 옆집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갖고 안 갚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불특정 다수 몇백 명한테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 중에서 50명이 40명이 걸려드는 시나리오를 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만든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검거를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압수를 막 해보고 하다 보면 스크립트를 손에 들고 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용어들을 구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20대 초반 군대도 안 갔다 온 이제 곧 군대 간다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 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이제 범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한심해요. 그 친구들이 근데 전화상으로 만나서 얼굴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게 투자 전문가인지 정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친구가 하는 발언을 멘트를 날리니까 딱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멘트를 제작하는 이제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날에 주식 시황 또 밤에 벌어진 미국에서의 증시 상황 이런 것까지 요약을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을 투자하셔야 된다. 지금 이 주식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속여 넘어가는 아주 정밀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길래 보이스피싱 또는 리딩방 사기에 당하니? 라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번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다는 얘기. 일단 비대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피싱이든 투자 리딩방 사기든 뒤에 보여드릴 여러 가지 신종 피싱들이 다 똑같은 그 형태를 보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요. 그게 검사를 사칭했던 투자 전문가를 사칭했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시나리오에 이제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돈을 투입하고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 정보통신 수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전화를 건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뒤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각각 SNS나 이런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장 전통적인 전화를 이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저희나 SMS 메시지나 이메일에다 이제 폭탄을 심어서 저에게 발송하기도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서 핸드폰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징적이라면 대부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는 한 95% 이상은 국외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는 검사님 사칭은 거의 100% 다 중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애들도 한 5% 정도는
있더라고요. 실제 검거를 하다 보면. 하지만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거를 가지고 끝낼 수가 없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예전부터 잘하는 건 잡아조지는 겁니다. 잡아서 끝내는 겁니다. 뭐 절도범이 있다. 어느 지역 다 털고 다니는 절도범이 집을 막 2층 올라가가지고 집을 막 터는 똑같은 수법을 보이겠을 때 그 친구 하나를 잡잖아요. 기가 막히게 절도 발생률이 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조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잡아조지는 것에 그 영역을 벗어나서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경찰이 잡아서 끝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성입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어떤 대단한 임기응변을 가지고 상대를 속여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보이스피싱 범죄도 다 역할을 나누거나 어떤 그 수단들을 제공하는 친구들과 다 분업하고 협업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혼자서 범행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흔한 예로 저희가 많이 이제 예전부터 익숙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전화해서 속이는 여러 유형들은 저 위에 뭐 대출을 해주겠다. 또 아니면 좀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빠 나 핸드폰 부서졌어.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사기예요. 예, 저하고 제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나 핸드폰 부서졌어 라고 절대 문자 안 합니다. 그쪽 만났을 때 제 멱살 잡힌 돈을 뜯어내든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당하고 있고요. 기관사 층형이 가장 무서운데 검사님 사칭하고 무서운 금감원 사칭하고 이렇게 이제 사칭해가지고 그분들 장악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인데 좀 보신 바와 같습니다. 특징적이라면 과거에는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여러분 카드가 결제됐다, 카드가 발급됐다 이런 문자 받았는데 최근에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굉장히 대응을 많이 했고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대단하게 수단들에 대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무조건 전화부터 합니다. 무조건 전화 바로 걸어서 선생님 카드 배송 왔는데요. 아니면 선생님 저 누구 맞으시죠? 선생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이렉트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쿠팡이 털렸다고 하니까 내 개인정보가 털려서 나에게 이렇게 나 누군지 알고 전화하나? 저희가 이제 저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매칭 정보가 쉽게 나가게 됐었던 거는요. 부고문자였습니다. 아마 부고문자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전혀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의 부고문자 받아서 이분 아버지 돌아가셨나봐 하고 눌러보면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난리가 나요. 너 무슨 일 있니? 너 부모님 어떻게 됐니? 너 부모님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셨니? 막 연락이 옵니다. 그 부고 문자를 누른 사람이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고 문자가 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만 뿌려지는 역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되게 전화번호부에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같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게 다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들한테 문자가 같이 뿌려지고 그런 방식으로 한 번씩 다 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매칭은 다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인들 통해서 나갔을 거예요. 예전에 몇 해 전에 영부인의 휴대전화가 한번 털리셔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누르셔가지고 새벽에 전화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싹 풀려가지고 고위 공무원에 기자에 막 하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전화를 통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광고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여타 SNS에 그런 식으로 재테크 광고다. 아니면 투자 광고다, 부업 광고다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대화를 걸어보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SNS 메신저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임의로 찾은 게 아니라 다 범행에 쓰였던 투자를 유도하고 사기로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들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특히나 오늘 이 주제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신종 피싱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에서 요즘 경찰들이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유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투자 리딩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단체방에 한 10,000명씩 몇천 명씩 들어가 있는 방에서 무슨 주식이 좋다더라 추천해주신 주식 샀더니 큰 돈을 벌었어요 이런 정보들 이렇게 오가는 이 대화를 보면서 나도 첫 주식을 한번 투자해볼까 했는데 알고 보니 지들 주식 팔아먹으려고 가짜 정보 올려놨다 이런 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겁니다. 그런 정도 리딩방은 귀엽고 애교예요, 애교.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최초에는 유튜브에 어떤 그럴듯한 영상 아니면은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으로 아까 그 유혹하셨던 텔레그램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는 이런 좋은 우리 투자 상품 또는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와서 들어나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좀 한번 관심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하면 이제 개인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완전히 그거 삶은 다음에 보시면 가짜 사이트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URL 또는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게 돼서 그 이제 앱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만약에 내가 추천하는 주식을 또는 내가 추천하는 이 코인을 사시게 되면 우리 계좌에 돈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상의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을 예를 들어 드리면 실제 비상장 주식 거래하려면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회사 보유분으로 들고 있는 걸 정상 거래분보다 훨씬 더 싸게 넘길 거다. 근데 3달만 지나면 이거 상장한다. 3달만 잘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막 꼬드겨가지고 비상장 주식도 가격 등락이 있으니까 그걸로 큰 돈을 버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에서 보여요. 그렇게 해서 홀라당 넘어가서 이제 금액이 막 커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저 사이트 상에서 나한테는 지금 1억 원이 돼 있고 2억 원이 돼 있어요. 이제 돈 빼야 되겠다. 이제 슬슬 거뜬하고 돈 달라고 하면 그러면 저기 세금 내셔야 돼요. 수수료 내셔야 돼요. 요구하면서 추가로 막 요구를 해. 근데 수수료 5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하니까 내가 2억 찾을 수 있는데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연락 또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 찾아오시는 거.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이 보냈던 사이트라든지 하는 거 다 가짜. 보면 주요 시나리오에 쓰이는 것들이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또 손실을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는 안 하시겠지만 로또 번호를 예측해 드릴게요 하는 사이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사이트에 회원비가 비싸진 않습니다.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좀 비싼 30만원짜리 들면 프리미엄 고객 해가지고 엄청 확률 높은 번호를 알려준다지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로또 번호가 어떻게 예측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들이 큰 돈을 벌고 말겠어요. 하지만 그런 걸 가입했다가 한두 달 있다 사이트가 문을 닫아요. 그럼 나 사기당했나봐 하고 이제 마음을 속쓰린 마음을 감추고 있을 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그 사이트 갑자기 문 닫아서 죄송해요. 저희가 우리 회사가 그걸 인수했어요. 선생님 우리 고객 정보 보니까 선생님 그거 갖고 피해 보셨던데 저희가 보상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현금으로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코인을 한 12 줍니다. 그리고 이 코인 거래 등락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특별한 앱이 있는데 이 앱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하는데 그 앱은 코인이 막 등락하는 가짜 코인 투자 사이트에 그걸 보면서 12주를 나한테 공짜로 줬는데 이게 갑자기 난 30만원 주고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300만원인데 350만원인데 400만원인데 뭐야 이거 돈 되나봐 하면서 우리 코인 더 사시면 더 큰 돈 법니다. 또 수가 넘어. 또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서 난 정말 HTS인 줄 알고 이제 주식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놈들 사이트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범행을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뭔가 보여주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앱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속여 넘어간다는 걸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투자사를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이름으로 오늘 주제와 비슷한 가짜 딥페이크라든지를 만들어가지고 유도를 한 다음에 막상 들어가면 이제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사이트들의 이름과 그 사칭범들이 사용했던 그 이름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쇼 사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번에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대선 캠프에서 이번에 우리 그 대선에서 같이 열심히 뛰어줬던 분들 회식이 있다. 150명이다. 150명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 제일 비싼 게 뭐냐? 우리 해가지고 이제 뭐야 150명이 우리 150명 다 소화도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럽니다. 우리 이제 너무 환영할 일이어서 엄청 비싼 와인, 엄청 비싼 주류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비싼 양주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 구해줄 수 있냐고 해요. 근데 시중에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양주를 얘기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면 있긴 있어요. 몇백만 원씩이에요 한 병에. 근데 그거를 10병, 20병 구매해달라고 해요. 우리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거 어디서 사면 되나요? 하면 저희가 평소에 거래하는 요게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당근도 비슷하다. 정당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비싸게 받으니까 선생님이 좀 대신 돈 이거 구입해 주시면 우리가 한꺼번에 지불할게요. 그 말에 이제 우리 매출도 오르고 이제 어떤 그 술값의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콜라당 이제 돈을 넣어줘요. 근데 그 주주상에서 전화를 받아서는 그거 우리가 평소 팔 때는 300만 원인데 선생님 오늘 올 때 전화 주셨네. 재고 딱 몇 개 있으니까 250에 드릴게요 하면 차익도 있잖아요. 그걸 기대해가지고 돈을 넣어주고 나면 이제 잠적입니다. 그래서 노쇼 사기라고 처음에 이름이 붙여졌고 대부분 다 식당 주인분들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바꿨냐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시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무슨 공사나 입찰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사업 수행을 해봤던 기업들에게 전화를 해서 과거에 이런 공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이 공사를 같이 좀 해주셔라. 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감사에 뭐가 설치가 돼 있어 비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제품이 있다. 그 제품을 좀 구입을 해주셔라. 그러면 공사비에 같이 얹어서 지급해주겠다. 금액이 커지겠죠. 예전에는 술 얘기했을 때는 많아봤자 몇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대량으로 큰 물품에 대한 납품을 붙어버리니까 크게 붙으면 몇십억씩 나가고요. 지금 평균 피해 금액도 거의 4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대리 구매 방식의 사기로 애들이 수법을 바꿨다. 실제로 이제 어떤 기관들을 사칭해서 연락을 했었는 거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지자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공사나 사업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했고요.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쭈르륵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어떤 그 나라장터 같은 데서 공사 입찰에 참여해 보셨던 업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이런 소규모 공사를 합니다 또는 소규모 어떤 걸 합니다라고 자기 정보를 공개하신 분들이 주 범행 타깃이 되고 있어서 저분들 상대로 저희가 엄청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드릴 게 이제 팀미션 하기인데요. 팀미션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싶으시겠지만 집에서 이제 소일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작은 부업 정도 찾는 분들 한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이제 국회의원분들 중에 특히 여성 국회의원분들한테 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노쇼 사기, 대리구매 사기는 지역 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일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다 접근할 때 맘카페 이런 곳을 주 타겟으로 놓고 지역에서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이런 데를 주 타겟으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시글을 올리는데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리뷰 쓰고 상품권 받으세요. 뭐 아니면 휴대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저기 보시면 무슨 뭐 단추에 뭐 줄다는 것 같기도 하죠. 저는 이제 어떤 소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업을 소개한다고 해서 뭐지 나도 집에서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요거 이제 유도를 하는 게 이게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거는 하루에 빅토리아 10,000원 버실 수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코인이 등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눌러주는 정도 어떤 다른 거에 막 이렇게 다른 형태 예를 들면은 저기죠 여기가 영화 홍보사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영화 티켓을 많이 사주시면 그 돈을 다 돌려드리면서 티켓 산 사람만 달 수 있는 리뷰를 다시면 된다. 근데 보통 영화 티켓 값이 요즘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를 한 10장을 사게 하고 20장을 사게 하고 30장을 사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시면 15,000원이지만 우리 사이트 통해서 하시면 13,000원이면 살 수 있다. 13,000원에 사셔서 리뷰 하나를 달 수 있는 권한은 없는다. 리뷰 하나를 다시면 리뷰에 따른 수수료를 드리는데 그 앞에 샀던 13,000원 저희가 확인한 게 다 돌려드린다. 이런 방식으로 속여가지고 금액을 점점 키워. 사실 이런 팀미션 사기는 건당 피해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발생 빈도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뭐 하고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예전에는 잡아서 조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하면 잡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잡아도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21년도부터 머리를 쓴 건 얘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거 정해져 있었습니다. 외국에 앉아있는 애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고 어떤 문자를 남기고 하려면 악성 앱을 깔고 하려면 쓰는 그 범행 도구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정형화된 도구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쓰기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격을 올리고 부담스럽게 할 거냐에다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많이 잡아서 몇 명을 잡았고 구속을 몇 명 시켰다가 아니라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줄고 피해 금액이 줄면 그게 우리 성과야 라고 선언을 하고 달려들었는데 그게 지금 경찰의 대응. 저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하는 4가지 그 범행 그 전략에 따라서 범행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수단들에 대한 차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예를 들면 영화 뭐 보이스피싱인가요? 보이스인가요? 영화 보면 어떤 잘생기고 돈 많고 힘있는 수괴가 딱 있고 그 수괴 밑에서 그냥 다 따라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충성을 다하는 범죄 조직이 있는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막상 잡아보면 해외에서 전화 거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국내에서 이 전화 연결해주는 뭐 중개기업자 있는 애들은 다 따로 악성의 개발업자 따로 다 정조직 형태로 떨어져서 범행하는 애들이 그냥 우후죽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통장도 이 통장 이 업자 썼다가 이제 수수료 많이 나와 오늘은 저 김 사장한테 하자 이런 식으로 정조직 형태로 범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한쪽만 잡아도 될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피해 발생을 줄이자가 저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범행 수단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성 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범행 수단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범행하기 어렵게 하겠다. 비용을 올려주고 위험성을 높이겠다. 이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제 제 뒤로 SC제일은행에서 이제 와서 금융 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챙겨서 써왔는데요. 이 지금 결국 나가는 거는 돈입니다. 피해자들한테 뜯어내는 그 돈을 가져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돈 나가는 그 창구 결국 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감원 금융입, 금융보안원, 경찰 이렇게 뭉쳐서 지금 다 같이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요 오른쪽에 보시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10월부터는 법적으로 뒷받침까지 돼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생각한 거 아까 특성 3가지 중에 마지막 조직성이 있는 놈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놈들은 조직성으로 범행을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서 찾아와서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그냥 거기서 수사하면서 개별적으로 수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작 잡아야 될 해외에 있는 애들은 특정하지도 못하고 저희는 그래서 니들이 조직적으로 하면 우리도 조직적으로 할 거야 해서 이제 조직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 두 번째는 경찰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협업기관들을 적어놨는데 카카오 부사장님도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이제 통신을 기업들 뭐 지금 이런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좀 보면 좀 오해 살 수도 있는 게 중국 공항도 있습니다. 중국 공항. 이게 뭐 그냥 뭐 생각해서 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2023년 말부터 24년까지 중국에서 저희가 준 정보를 통해서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135명이나 잡았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개업 이후에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협업을 풀어내고 있는데 아무튼 협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경찰 혼자만 해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 방식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범행 수단을 차단한다. 그리고 대외 협력한다. 이게 경찰의 지금 현재 대응이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서 범행하는 애들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석유업체들의 나프타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나프타 싸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 공급해줄게 성금 내야 돼 막 해서 지금 돈 뜯어가고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또는 대량으로 뿌려진 아마 이 문자들을 받으신 분들도 일부 이쪽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전송한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실제 문자가 피해자들한테 도달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좀 이상해. 야 이거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또 혹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간이라도 중이라도 내가 송금하고 있는 중이라도 이거 이상해 하시면 어디로 전화하시면 된다? 1394로 하시면 돼요. 1394.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3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멋들어지게 전화되는데 1394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세요. 아니어도 이거 하셔야 돼요를 알려줍니다. 좀 충분히 쓰셔라. 저희 경찰 지금 통합대응단에 이 전화만 지금 전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100여 분 계십니다. 24시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꼭 해주셔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한 5년 대응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요.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게 투자 리딩방 이런 녀석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해를 감소시키겠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피해당한 거 당신분 잘못이 아니다. 경찰이 국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피해당하셨다고 위축되시고 그걸로 안 좋은 생각하시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피해자분과 가족분들한테 저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부담과 책임감 많이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피해를 확실히 줄여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1394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또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해외 그 조직하고 또 경찰의 대응이 사후 어떤 해결이 아니라 타전의 예방 쪽에 치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카카오 쪽에서도 그런 보이스피싱 관계에 대한 그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 부사장 참석하셨다 지금 조금 전에 가셨는데 기업들 쪽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금융 쪽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계좌 이체라든지 이 금융하고 이제 연계된 이런 그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 이만나 SC제일은행 전문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C은행에서 파이낸셜 크라임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 20년 넘게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맨 처음 접한 건 2009년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그 전기통신 사기와 관련된 지급정지 제도를 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그 2009년 정도에 중국 사람들 중에 홍콩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계좌를 많이 여는 거예요. 대부분 그 홍콩 여권을 보면 영국 패스포드인데 홍콩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패스포드였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그 당시에는 비거주자 외국인들이 와서 계좌를 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계좌를 열었는데 어느 날 나는 사기를 받다라는 피해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의 그 여권 사진을 잘 들여다봤어요. 근데 뭐 이 사람 되게 패스포트가 옛날에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당시 홍콩 거주자들이 여권을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국 여권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는 중국 여권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브리티시 여권들을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건이 참 희한하다. 이런 게 왜 일어나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또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서 안 되겠다. 그러면 홍콩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좌 개설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똑같은 여권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진만 똑같아. 이름은 다 다른 거야. 한 사람이 와서 굉장히 위조 여권을 가지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팔고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계좌 하나가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관광버스로 와서 이제 범죄 집단하고 연결이 돼서 계좌를 쫙 열고 팔아주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실질적인 여권을 쓰는 건 아니고 다 위조된 여권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지금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계좌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가요? 더 비싼가요? 계좌 개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계좌 개설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범죄자금을 세탁해서 통금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은행 측면에서, 우리 금융회사 측면에서 보면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지, 그 대포 계좌 개설이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 피싱이었어요. 뭐를 이제 악성 앱을 눌러서 자금 훔쳐가는데 요즘은 투자 사기, 그러니까 리딩방 사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젊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 그 다음에 도박 계좌가 불법 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 사기, 중고거래 사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경찰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전기 제품, 전자 제품 되게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서 무슨 썩은 거 하나 사갖고 와서 비싸게 팔겠다고 산 거예요. 저 몰래 샀죠. 근데 사기 당한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막 절망하고 있는데 형아가 와서 엄마 제 사기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이제 20년 넘게 제가 파이낸셜 크라임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경찰에 빨리 가라. 아니, 경찰에 갔다 왔는데 야 너 이 돈 못 찾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어떻게 할래? 뭐 고발해도 연락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노쇼 사기라는 것도 요즘 많이 생겨요. 저는 이제 노쇼 사기는 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매 대행 사기. 이렇게 좀 대리구매 사기. 노쇼라고 하면 꼭 식당에 주문해서 안 간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구매 대행이나 대리구매 사기로 좀 했는데 노쇼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예금을 털어가거나 대출 사기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노쇼 사기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영업자들한테 부푼 꿈을 희망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싱크대 100개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하려니까 안 되니까 뭐 싸게 해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이 인테리어 업자인 이 소기업 개인 상공 뭐라고 했죠? 이제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이 불경기에 사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게 그들이 원하는데 성금을 주고 물건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 가짜인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많고 이 상처가 너무 큰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원천이 뭐냐,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거주자들이 와서 가짜 여권으로 계좌를 만드는구나 해서 모든 비거주자에 대한 계좌 개설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없어졌어요. 좀 있으니까 미성년자 또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사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 구직하는 직원 사람들, 그 다음에 한참 뭐를 했었냐면 노숙자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 전업주부,
또 요즘은 이게 보면 범죄자들은 저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고 경찰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왜 못 잡는가? 왜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가? 그럼 우리 뭔가 원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좌를 안 열어주고 하면 있는 계좌를 사서 하더라는 거죠. 계좌를 안 열어줬더니 있는 사람들이 안 쓰는 계좌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인가?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고객들을 계속 피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고객분이 자기 예금을 다 털어서 아드님 사업 자금에 보내야 된다고 예금을 다 해약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야 좀 이상하다. 좀 여쭤봐봐. 할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우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건 보이스피싱. 그래서 저희가 계좌를 일단 다 막아버려요. 정신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한 30분, 40분 설득해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전화 은행원들이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계속 시간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한 1억 9천을 막아드렸더니 나중에는 왜 2천까지 막지 못했냐 이렇게 블레임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다행이죠. 막았으니까. 못 막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럼 보이스피싱이 왜 생기냐?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200만 원 주고 사서 2천만 원 하면 가성비가 엄청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발 위험이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고 끝난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이 너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점점 더 쉽게 빠르게 가성비 높은 범죄 수익들을 만나갈 거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되게 한국에 문제가 있었던 캄보디아 사건 생각나시죠? 제가 미얀마를 최근에 세계은행과 함께 갔었는데 미얀마 사람들한테 너네도, 미얀마 굉장히 무서운 나라거든요. 너네도 혹시 이런 피싱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네가 스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런 라오스 다 거기가 계세요. 범죄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차이니스 머니 런더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중국 말을 하는 자금 세탁 범죄 조직 그룹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조직들에서 중국계, 중국 어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죠. 맞나요?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나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소탕할 수 있느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캄보디아 사건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왜 우리의 그 어느 특정 대학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보이스피싱 뒷북이를 개설했는가 살펴보면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청소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도박이 엄청 많아요. 이 청소년 도박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애들이 게임을 하면 그 게임 웹 배너에 도박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럼 저는 게임 회사들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너를 못 실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배너를 못 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맨 처음에 게임 만 원 하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다가 돈을 따요. 그래서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너무 재밌다. 애들이 맛이 정말 도박이 약간 마약과 같은 이런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도박을 막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친구들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꿀 때 돈 수익 이자가 뭐 거의 사채보다 더 높은 이자예요. 그러다 보면 얘네 고등학교 되면 빚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더 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채 빚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한탕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계좌 개설해주는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에 갔던 학생들 중에서 원래부터 도박을 했던 애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과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민간이 모두 다 너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도박을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디서부터 이 보이스피싱이 시작되느냐? 문자에서 시작이 돼요. 문자,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 법률 제도를 보면요, 싱가포르는 책임을 금융회사에만 지우는 게 아니고 SK나 KT나 LG 같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에도 같이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SK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비용도 많은 회사고 그 다음에 기술도 좋잖아요. 그럼 이런 스팸 문자를 자기네 스스로 못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터링을 해야 된다. 사실은 할머니 제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인대학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모르고 누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문자가 나가지 않게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통제해야 하냐? 그러면
그거는 이 통신사들이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 통신사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해라. 근데 금융회사는 손해가 나면 저희가 지금 배상 책임을 같이 부여하거든요. 경찰한테 엄청 욕 많이 하고 금융회사한테 욕하지만 통신사한테 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시점은 통신이에요. 전화에 문자거든요. 그럼 통신사가 먼저 이거를 스크리닝해서 없애주셔야죠.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계좌 개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범죄자들이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가 10개 있으면 보이스피싱이 하나의 계좌에 열리잖아요. 그 계좌만 막으라 그래요. 다른 나라는 이 사람의 금융거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제가 이제 대포 계좌 또는 외국에서는 뮬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뮬 어카운트인데 싱가포르에서는 뮬 어카운트를 만든 사람은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떠해요? 대포 계좌 하고 난 3년 있다가 또 계좌 열어줍니다. 왜 그래야죠? 전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굉장히 큰, 물론 거기에 피해자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들도 뭐 대출을 받겠다든 취업 알선 이런 피해자들도 있죠. 그럼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국민들을 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생 대응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다 막지 말아라. 계좌 다 막지 말아서. 제가 최근에 금융위원회랑 얘기해서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휴대폰 요금 낼 수 있는 계좌는 열어줘야 된대요. 아니 그 범죄자들이 범죄할 때 우리 휴대폰 요금 빼고 범죄하나요? 아니거든요. 싹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너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공익적인 권리들을 커버해주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도 있냐면 미성년자들한테 과연 우리가 계좌를 한도 계좌 아닌 계좌를 열어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성년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도박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만 미성년자들이 계좌 팔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미성년자들한테 비대면으로 계좌를 막 열어주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해줘야 될까? 미성년자들이 돈이 많지 않아요. 엄마한테 용돈 받을 정도인데 그럼 그들에게 왜 아주 큰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계좌들을 열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원인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책임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당국이 이런 대포 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마 구글 들어가서 자금 세탁합니다라고 문자 찍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수수료 1% 또는 4%로 세탁해드립니다. 이런 사이트가 공공연하게 있어요.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찰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사이트 스크린까지 다 못하시죠. 그런 부분들도 신고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ASF도 이제 많이 활용하면 좀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하나가 좀 해외 정부나 이런 기관들한테 원하는 건 대포 계좌라고 의심이 되면 일단 거래를 막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놨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의심스럽다 라고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경험칙으로 판단을 하면 일단 또 잘못 막았으면 쏘리 하면 되잖아요. 돈이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연 이체를 하는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지연 이체를 합니다. ATM에서 바로 못 찾잖아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ATM에서 바로 못 찾아요. ATM으로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송금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지연 이체를 하고 가상계좌나 정금업자한테도 좀 지연 이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범죄를 좀 막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이 페이지인데 그냥 슬라이드 보지 마시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행들 5개 우리나라 주요 5대 은행이 이제 보이스피싱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작년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K은행이 굉장히 늘었다는 걸 볼 수 있다. 왜 늘었냐? 이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랑 연계한 비즈니스를 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랑 연계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포 계좌 개설이 엄청 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자금 이동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확하게 법률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받은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리딩방 사기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거기다 넣어서 좀 더 수익을 얻겠다라는 의미로 돈을 다 넣어요. 금액도 엄청 커요. 근데 그 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이분들이 너무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우울해서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보이스피싱은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이고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융회사, 경찰, 정부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다 좀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공정님 같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로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계속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짜뉴스 3.0 시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저희들 생활하고 밀접한 민간 경제 생활, 시장 참여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활동을 우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늘 지방선거에 따른 어떤 가짜뉴스 관련 딥페이크에 의한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과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역 주민이나 전체 국민 생활의 경제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를 주는, 다시 말해서 지역 개발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GTX나 이런 거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전부 우리 돈과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고 직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큰 이론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단지 그런 여러 가지 백태들을 통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프로에 계신 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접 주제 발표자님들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기업 금융 사기와 관련된 허위정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보다는 심각한 상황이고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액수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책을 관계기관이 총망라해서 어떤 건별 어떤 사건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예방 쪽에 치중하는 게 훨씬 우리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에 계신 분 중에서 또 우리 이충렬 건설타임스 대표 나오셨는데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또 이 선거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이충렬 대표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다른 것보다 금방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전무님이 했었던 그런 좋은 건의 내용들이 항상 어디를 가시든 관계기 아닌 그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포탈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그런 목적이 나옵니다. 주제랑은 좀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부처가 다 분리된 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론도 그렇고 다 문화 쪽이고 방통위 쪽인데 요즘은 다 정보통신망으로 다 연결돼 모든 게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거기가 이제 모든 근원지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권한들이 다 분배되는 걸 이렇게 그 참 통합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방송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정보통신망을 다 쓰는데 이게 사실 우리 아까 이 가짜뉴스 보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문제인데 사실 정보통신망에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아까 대응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좀 정부처에서 그게 먼저 좀 선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명칭이 통합대응단인 게 정부 합동 통합대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 경찰 안에 두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직접 컨트롤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박희정 통부, 그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그다음에 방미통위 저희 쪽 다 들어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필요해요. 사실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조직이 되면은 통합해서 할 수가 있죠. 국무조정실에서 저희 통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쪽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금감원에 경찰이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에 법이 조금 바뀌었죠.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일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좌파 유튜브나 우파 유튜브나 하고 있죠. 그게 자율 후원 받는다는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누군가 대포 통장들을 이용해가지고 10원을 입금하고 나서 나는 보이스 피싱 당했다면 과거에는 몇 개월간 다 묶여. 2024년에 다시 말해 근데 몇 개월간 묶이면요 금융기관이 이걸 해가지고 다 묶어버렸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월이 걸렸어요. 나 이거 아니다 소명해도 경찰서다가 하기스 받고 감독원에 와고 감독원 앞에서 맨날 데모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민생침해 담당 부국장한테 저는 그때 퇴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고쳐라 해가지고 2024년에 법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번호에 대해서 누군가 100원을 입금하고 난 다음에 난 보이스 피싱으로 입금했으면 은행에서 묶어버립니다. 그거 푸는데 적어도 지금 며칠은 걸리죠? 그렇죠. 이의 제기하려면 경찰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죠. 굉장히 번거롭게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그 유튜브 막으려면요 계좌번호 나오는 거는 100원 다른 사람 물론 그게 의도적으로 협박한 사람은 또 처벌이 있죠. 몇 년 징역이가 있는데 대포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누구 하면 그 경찰서 다 못 따라가죠. 그렇죠? 네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뭐 경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언제나 틈새는 문제는 있고요. 참 그런 문제는 참 해결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근데 마치 그게 일반 사업자가 요즘 옛날에 그것도 많았어요. 옆에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 식당 막아버리려면 그 계좌번호 적혀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해놓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막혀버리면 세금도 못 내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악용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 당하면은 며칠간은 거기에 미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놓여있는 참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른 언론하고 트루스가 대한 창립 3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오늘 자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민생하고 직결된 이런 그 주제들이고 또 지금 당장 이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관심들이 전부 정치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은 굉장히 낮아질 거리라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장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에 가까우냐 아니냐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또는 시스템 그런 사고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기업 금융관계의 어떤 허위 정보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계몽이라든지 보험 어떤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예방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 합동 통합 대응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가동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조직화되고 교묘하고 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싱이나 금융 사기에 대해서 조금 보호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394라고 하는 전화를 통해서 24시간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더 그 말씀도 주실 걸로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한 분 전에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시장 수호 의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시장만이 우리 인류 번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서 평소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너무 참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특히 우리 저 신무성 경찰관님 그 통합 대응단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몰랐거든요. 이거 모르는 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1394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1394라고 했을까? 저는 1394 여러 번 해봤어요. 저는요 무조건 보이스 피싱 오면 112 하면 112 1394라고 해서 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임만나 정님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 손주들이 지금 걱정이 손주들이 또 도박이라든가 그럼 일단 1394는 저는 생각해봤어요. 141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41 왜냐면요 눌렀다가 밑에 눌렀다가 또 위로 누르면 돼요. 141 112가 있고 113도 있지만 141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141로 고쳤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무라도 누르시기 좋게 편하게 나는 1394를 눌러보니까 어떻게 이상해.
모서리 가다가 또 4번은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문제가 있다. 이만큼 이제는 진짜 정부와 시대에 아무리 범인이 뛰어나더라도 그래도 도덕적인 것이 앞서 나가게 해야 되지.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공동적인 책임이다. 특히 교육의 문제, 교육.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평생 못 살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거짓말해서 디페이크 뉴스로 당선이 됐다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정과자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평생을 공직에 못 나가게 해야 되고 그 받은 거를 전부 다 국고에 환수하게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형벌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사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평생 주원구시 모양으로 우리 주원구시 모양으로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이 하는 형벌이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이 교육부가 시켜야 되고 그다음 언론 방송에서 드라마를 무슨 연애하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어떻게 우리 신무성 경찰관이 잡다가 또 뭐 이쁜 여자하고 연애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한 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국민들에게 할머니들도 알면 저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는구나. 드라마를 하도록 해야 되지. 세상에 그런 드라마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이다. 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 교수님 그 정치 쪽에서 그 해안을 가지고 계신데 말씀하시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매형이 중대 경제학과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했거든요. 정년퇴 직해서 명예교수로 있는데 리딩방 사기에 당했어요. 그거 우리 누가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데 저는 뭐 지방선거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을 때 지금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좀 더 지나면 진짜 불티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교과서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2주 정도부터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상대가 반박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주고 얘기는 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딥페이크나 뭐 별일이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 금융범죄 관련해서 걱정되는 건데 우리 경찰 쪽에서 나오신 분이면 지금 경찰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할 겁니다. 검찰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고 모든 것들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의 인력이 그 정도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나중에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여러 가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각자가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들 오늘 심포지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